본부인 행세를 한 기생. 조선 제25대 임금 철종이 즉위했을 때 일입니다. 철종은 즉위할 당시 나이 19으로 학문과는 거리가 먼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허수아비 군주였던 것이었지요. 조정의 실권은 안동 김씨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환곡은 농민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와는 반대로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아 국가의 경비를 쓰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뇌물 정치의 끝은 보이지를 않았지요. 그리하여 이곳 저곳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씨들의 착취와 횡포는 나라를 거덜내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 김좌근의 첩인 나주 합부인의 착취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좌근은 병조 2조 판서를 지내고 철종 때에는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어 늘 불만이었지요. 그 나이 40을 넘어 나주 기생 양씨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본처였던 윤씨는 김씨들과 많이 혼이 난 집안이었습니다. 김좌근의 세력이 커지자 첩인 양씨가 영리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뇌물을 가져오라고 손을 벌리지 않아도 척척 들어오는 바람에 양씨는 습관이 되어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좌근은 본가의 양 아들밖에 없어서 첩실 양씨의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았지요. 그리하여 양씨가 김좌근의 실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씨의 집을 나주댁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나 부인으로 불렀습니다. 나 부인의 말 한마디면 지방 수령 한 자리가 왔다 갔다 하였지요. 그 집에 들어오는 뇌물이 다른 세도가보다 많았습니다. 나 부인은 사람들이 찾아와 떠 받들어 주니 어느덧 대갓집 본 부인처럼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긴 비단 치마를 늘어뜨리고 대청에서 종을 부르는 목소리에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어느 날 대감이 퇴청해 오자 나 부인이 맞으며 말했습니다. 앞집이 우리 집보다 높아 갑갑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남의 집을 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앞집을 헐어버릴 만한 권력도 없단 말이에요.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부린다고 말썽이 많은데 앞집을 헌다 하면 어찌 되겠나? 대감 답답해서 못 사겠습니다. 김좌근은 나 부인을 달랬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 부인이 또 청을 넣었습니다. 그럼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해요. 이 집에 물을 길어대는 함경도 북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 부인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씨 마님이라 부르며 아첨을 떨었지요. 나 부인은 기분이 좋아 그 사내를 곱게 보았습니다. 그 사내가 나 부인에게 청을 넣었지요. 아씨 마님, 소인에게 형이 한 분 계신데 그를 꽤나 안답니다. 영의정 대감께 말씀드려 지방 수령 한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네 집 관양이 어디인가? 안동 김가입니다. 대감댁하고는 일가이로구나. 나 부인은 물장수 김서방의 청을 김좌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물을 대주는 김서방 형이 그를 잘한답니다. 지방 수령 자리 하나 주어 내보내요. 보자 하니 큰일을 내겠구먼. 알고 보니 안동 김씨로 대감의 일가였어요.
지방 수령을 아무나 하나? 글도 잘 한답니다. 잠자코 있게나?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 하겠어요. 대감이 책임지십시오. 나 부인이 한번 조르면 김좌근은 들어주지 않고 못 빼겠습니다. 나 부인은 김서방에게 연락하여 형님을 즉시 서울로 불러올렸습니다. 김서방의 형은 자기가 지방 원님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지방 원님을 한단 말인가? 형님, 걸상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일이 척척 해결되던데요 뭘. 그래도 뭘 알아야 원님이고 사또고 해먹지. 염려 마십시오. 일은 좌수나 아전들이 다 하고 형님은 먹을 것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김좌근 대감이 뒤에서 돌봐주실 터이니 먹을 것을 챙겨 나 부인에게 나눠주면 된다고요. 나 부인에게 잘만 보이고 또 뇌물을 주면 지방 수령쯤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답답한 앞집도 헐어내고 말았지요. 김좌근 대감도 나합의 말이라면 들어주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기생 출신의 첩이 세상을 뒤흔들게 된 것이었지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고 효유 대비가 나 부인에게 죄를 물어 고향 나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큰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었고 그 뒤 나 부인은 권력은 잃게 되었지만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옛날 조선시대에 도총재 벼슬을 하는 박실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실의 아버지는 이름이 자한으로 장수였지요. 이런 자한이 조선이 개국한 뒤에 외인을 접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군사 기밀을 외인에게 누설하였지요. 이때 군사 기밀을 외인에게 누설했다 하여 차명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외인들 앞에서 곧 당신들을 정벌할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기세 좋게 늘어놓았던 것이었지요. 이 사실을 한 아들 박실이 구명에 나섰습니다. 박실은 이방원의 집으로 달려가 애소를 하였지요. 나으리, 소인의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나으리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내 힘으론 어찌할 수 없다. 이미 어명을 받고 금부도사가 떠났다. 박실은 뒹굴며 통곡을 했습니다. 나으리, 아버지는 술을 즐기십니다. 술김에 실수를 한 것이오니 살려주십시오. 서두르시면 상감마마의 명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방원은 박실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을 받아 서둘러 대궐로 달려가 아버지 태조를 베었습니다. 아버마마, 기난 청이 있사옵니다. 박자하는 훌륭한 장수였고 공이 많을 뿐더러 조선에서도 장수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가 실수를 하였지만 그의 본심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옵니다. 훌륭한 장수를 살려 아바마마의 성덕을 높이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어 나라에 보국하도록 하시옵소서. 그자는 돌이킬 수 없는 기미를 누설했다. 그만 물러가라. 아바마마, 그 같은 장수를 얻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지금은 개국초라 자한 같은 장수가 필요한 때이옵니다. 외구의 동태를 그자만큼 파악하고 있는 자도 조정에 없습니다. 그자를 살리시어 크게 쓰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태조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를 놓친 것 같았지요. 금부도사를 보낸 지가 반나절이 지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리고 싶어도 영이 닿지 않을 것이야. 아니옵니다. 말을 잘 타는 통인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태조는 급히 통인 심귀수를 불러 영을 내렸습니다. 네가 경상도로 얼른 내려가 박자한의 목숨을 구하라. 그런데 통인이 임진강을 건너기도 전에 낙마하여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지요. 그는 영리를 불러 태조의 영을 전했습니다. 영리가 남쪽으로 달려갔지요. 한편 고성에서는 차명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금부도사가 태조의 영을 전하여 관에서 형을 집행하려고 자한의 얼굴에 칠을 하고 옷을 벗기고 큰 칼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망나니가 칼춤을 추었지요. 드디어 망나니의 칼이 자한의 머리 위로 높이 치커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멈추어라. 동원 밖 마당에 자리 잡은 형장에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리가 달려와 태조의 새로운 영을 전하였지요. 박자한은 이렇게 저승 문터까지 갔다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한의 아들 박실은 학문도 무예에도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효심만은 지극하였지요. 태종이 즉위한 뒤 박실에게 근위병을 맡겼습니다. 그는 착실히 근무하여 품계가 이 품에 이르렀습니다.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뒤 대대적인 대마도 정벌을 벌였지요. 박실은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많은 전과를 거두었지요. 하지만 박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박실의 어린 딸이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모인 군사들이 죄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찌 눈을 감으셨을꼬? 살아서는 효도와 충성뿐 다른 길은 몰랐고 죽어서는 판자 안에 갇히셨네. 우리 아버지의 충성심을 아시는지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찌할꼬? 어린 딸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통곡으로 날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총사령관 이종무가 딸의 효심을 태종에게 전했습니다. 그 아비의 그 딸이로구나. 어린 딸의 효성을 헛되이 해서는 아니 되겠다. 태종은 박실의 딸에게 후한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벼슬보다 소중한 아내. 조선시대 세조 때 권경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종 때에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이었지요. 처음에 정육품 벼슬으로 임명되자 대간이 권경이의 아내 김씨의 집안이 미천하다는 것을 들어 논박했습니다. 그렇게 미천한 집안 사람과 인연을 끊도록 하오. 그래야 출세길에 지장이 없을 것 아니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될 게 뻔하오. 권경이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듣고 아들을 불러 끄짖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없는 것이야. 세상에 흔한 게 여자이니 천한 여자는 버리거라. 아버님, 죄송합니다. 네가 이 아비의 말을 거역한단 말이냐? 정말 우리 가문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희생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버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벼슬을 사직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바른 도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권경이는 끝내 사직하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사람으로서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10년 동안을 가난한 생활 속에서 고생하며 밤낮으로 오늘이 있기를 바랐었는데 지금에 와서 버린다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짓입니다. 그렇게 못할 짓을 해가며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 있더라도 그것이 어찌 못할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고집을 꺾었습니다. 오냐 알았다. 네가 그렇듯 확실하니 더 이상 버리라고 하지 않으마. 아들이 옳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켰지요. 그 뒤에 또 대간이 그 문제로 논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대간의 논박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경이를 감싸주며 말하였지요. 그만두어라. 공경이가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야말로 훌륭한 선비이다. 그 일이 알려지자 권경이의 처가인 김씨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문은 천한 가문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김씨 가문은 조정의 진상을 보고하여 그들의 신분이 미천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권경이는 마침내 높은 벼슬에 등용되게 되었지요. 권경이의 장인은 김치훈인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권경이의 벼슬은 대사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혼을 포기한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미련한 총각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 안에서 빈둥빈둥 거리기만 하였지요. 그걸 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밖으로 나가 색식감을 좀 구해보렴. 저도 그러고 싶지만 여자만 보면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쩌니? 마침 옆집 아가씨도 신랑감을 구하려는지 요즘 집 안에서 얼굴을 가꾸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 혹시 그 아가씨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을 걸어보렴. 안녕하세요. 요즘 통 뵐 수가 없네요. 어째서 늘 집에만 계시지요? 하고 말이야. 다음날 총각은 하루 종일 대문 앞을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그러다 옆집 아가씨가 나타나자 재빨리 달려나가 물었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통 뵐 수가 없네요. 어째서 늘 집에만 계시지요? 그러자 아가씨는 뾰루통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집에만 있다니요. 보세요. 전 지금 밖을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총각은 얼굴이 빨개진 채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니? 어머니가 묻자 총각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다른 방법 하나를 일러주었지요. 얘야 다음번엔 함께 춤추러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해보렴. 공손하고 의젓하게 말이지. 네 어머니 그렇게 해볼게요. 며칠 후 총각은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옆집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지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손님들이 훌쩍훌쩍 울고 있었고 아가씨도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총각은 아가씨를 보자 활짝 웃으며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저와 춤을 추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가씨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총각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총각은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보야. 그럴 때에는 부디 명복을 빕니다. 틀림없이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해야지.
아, 다음번엔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며칠 뒤에 총각은 더욱더 용기를 내어 아가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해마다 날을 잡아 돼지를 잡았는데 마침 그날이 돼지를 잡는 날이었지요. 아가씨와 가족들은 하인을 시켜 돼지를 잡고 여러 토막으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집 안으로 들어서서는 그 광경을 한번 보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명복을 빕니다. 틀림없이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돼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다니요. 어서 저리 가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돼지처럼 될 줄 알아요. 쫓겨난 총각은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그럴 때에는 부디 이처럼 크고 살찐 돼지를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야지. 며칠이 지나 또다시 찾아갔을 때 아가씨는 마치 자기 목덜미에 난 사마귀를 떼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총각은 즐겁게 웃으면서 아가씨에게 다가가 말하였지요. 부디 이처럼 크고 살찐 돼지를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사마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총각은 이번에도 욕을 얻어먹고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총각은 몇 번이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말했다가 번번이 쫓겨나고 말았지요. 때로는 뺨을 맞고 때로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도 하고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바보 같은 아들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나도 이젠 어쩔 수가 없구나. 그 후로 총각은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동안 양떼들만 돌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물을 되찾은 코요테. 옛날 어느 날 코요테 한 마리가 사냥을 나갔다가 죽은 사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의 뼈돌 중 하나가 아주 커다란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것을 보았지요. 코요테는 그것을 주워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얼마 뒤 코요테는 개구리 부족 사람들을 만나러 갔지요. 개구리 부족이 인근에 있는 모든 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필요하면 언제나 이들을 찾아가 물을 사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요테는 개구리 부족에게 다가가서 말하였지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몹시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고 싶습니다. 대신 이 크고 멋진 조개 껍데기를 주겠어요? 좋소. 원하는 만큼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코요테는 그들에게 조개 껍데기를 주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코요테가 물을 마시는 곳 바로 앞에는 커다란 둑이 있었지요. 난 지금부터 한참 동안 머리를 물속에 넣고 물을 마실 것이에요. 아주 목이 말라 그런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하시오. 코요테는 아주 오랫동안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물속에 머리를 담근 채 나오질 않자 개구리 부족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정말 물을 많이 마시는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러자 코요테가 잠시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지요. 갈증이 너무 나서 그럽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나면 괜찮을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곤 다시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개구리 부족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하였지요. 정말 엄청나게 물을 많이 마시는군. 아무래도 우리에게 조개 껍데기 하나를 더 주어야겠소. 이제 거의 다 마셨습니다. 코요테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개구리 부족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코요테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러다 코요테가 물속에서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코요테는 물속에 머리를 담근 채 둑 아래로 구멍을 뚫고 있었지요. 이를 마무리한 코요테는 머리를 빼고 일어섰습니다. 아주 잘 마셨습니다. 저는 제가 원한 일을 다 했어요. 코요테가 이 말을 마치자 둑이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지더니 물이 계곡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점점 더 흘러넘쳐 시냇물과 강과 폭포를 이루었지요. 개구리 부족 사람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보시오,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오? 고요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한 부족이 물을 모두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지요. 물은 원래 모두가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쓸 수 있게 되었군요. 그 이후로는 누구라도 강 아래에서 마음대로 물을 마시거나 요리할 물을 떠오거나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따러 간 새신랑.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총각이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에 나갔더니 벼슬아치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지요. 우리 임금님이 눈병이 나서 눈이 멀게 되었다. 눈먼 데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니 누구든 하늘 복숭아를 따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총각은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밥을 많이 지어놓고 어머니께 말하였지요. 어머니, 저는 하늘 복숭아를 따러 갔다 올 테니 그동안 밥 굶지 말고 고이 계십시오. 총각은 집을 나서 정처 없이 갔습니다.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하늘만 보고 자꾸 갔습니다. 산 위에 하늘이 보이면 산으로 올라가고 강 건너에 하늘이 보이면 강을 건너갔습니다.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 꼭대기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가 보았지요. 그 산엔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이차서 대낮에도 밤중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쌀이대로 초롱을 만들고 송진으로 불을 밝혀 앞을 보며 올라갔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한 초가집에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야,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니? 이 산 너머에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구름이 산허리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산엔 가시 덤불 산이었지요. 나무 껍질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돌칼로 가시 덤불을 쳐내어 길을 만들며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둑한 초가집에 누른 옷을 입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이 산 너머에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산을 넘어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 기슭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산은 바위산인데 온 산이 바위투성이라서 잡을 곳도 없고 디딜 곳도 없었습니다. 쇳돌을 3,000번 담금질하여 튼튼한 도끼를 만들어서 바위에 자국을 내어 디디고 올라갔지요.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색한 초가집에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어둠길 100리, 가시밭길 1000리, 미끄럼길 10,000리, 나는 새도 못 올라온다는 이곳에 사람이 오기는 처음이군. 저 동굴로 들어가 99걸음을 걷되 주춤대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한다면 하늘 복숭아를 볼 것이야. 총각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캄캄하여 한치 앞도 안 보였습니다. 눈을 딱 감고 99걸음을 걸었지요. 마지막 걸음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동굴 안이 환해지면서 딴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산과 들이 있고 집이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총각은 복숭아를 따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드리고, 이건 우리 임금님 드리고, 이건 우리 백성들을 드려야지. 총각은 이렇게 복숭아 3개를 따서 품에 넣고 가던 길을 되짚어 돌아왔습니다. 바위산에 이르니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따라 나서고 가시 덤불에 이르니 누른 옷을 입은 처녀가 따라 나서고 숲을 산에 이르니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가 따라 나서서 4사람이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복숭아 1개를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먹고 눈이 번쩍 떠졌지요. 또 하나를 임금님께 바치니 임금님이 먹고 눈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또 하나를 썰어 온 나라 백성들 중 눈먼 이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 먹고 눈이 번쩍번쩍 떠졌지요. 산에서 온 3사람은 모두 총각과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삼고 처녀는 색시 삼고 사내 아이는 동생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복숭아를 먹고 눈을 뜬 임금님이 그만 욕심이 났습니다. 무엇에 욕심이 났는고 하니 하늘에서 온 색시가 어찌나 예쁜지 빼앗아서 후궁에 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임금님이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일 나와 장기 한 판을 두지 않겠나? 나는 돈 10,000냥을 걸 터이니 너는 네 색시를 걸거라. 임금이 말을 거역했다가는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기를 한 번도 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임금을 이긴단 말이겠어요. 고운 색시만 빼앗기게 생겼으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물었지요. 하늘에서 데려와 아버지 삼은 할아버지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기에 색시를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자기가 파리로 둔갑을 하여 장기판에 가 앉을 테니 장기를 둘 때 팔이 안 든 곳에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임금님과 장기를 두는데 어디서 파리가 한 마리 날라와서 자기 둘 차례만 되면 장기판 위에 폴짝폴짝 날아가 앉았지요. 그곳만 따라다니며 두었더니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임금님은 괜히 내기를 하자 했다가 돈 10,000냥만 날려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임금님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랑 내기 한 가지 더 하자꾸나. 내일까지 나는 소 10,000마리와 말 10,000마리를 마련할 터이니 너는 소구유 10,000개와 말구유 10,000개를 만들거라. 이번에도 돈 10,000냥과 네 색시를 걸고
이기는 사람이 자제하도록 하자. 거역할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지요. 그걸 보고 동생이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데려와 동생 삼은 사내아이 말이지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나무통 2개를 주면서 한쪽에는 좁쌀을 가득 채우고 다른 한쪽에는 기장쌀을 가득 채워 내일 임금 앞에 쏟으라는 것이었지요. 시키는 대로 대나무통에 좁쌀과 기장쌀을 가득 채워서 이튿날 임금에게 가져갔습니다. 임금 앞에 대나무통에 든 것을 쏟았더니 좁쌀은 죄다 소구유가 되고 기장쌀은 죄다 말구유가 돼서 한 줄로 주르르 늘어섰습니다. 세어보니 딱 10,000개씩이었지요. 임금이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네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꾸나. 내일까지 나는 꽃병과 물병을 하나씩 마련해 놓을 테니 너는 웃는 꽃과 말하는 물을 구해오너라. 만약 구해오지 못한다면 네 색시를 내놓아야 할 것이야. 집에 돌아와 또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지요. 세상 천지에 웃는 꽃이 어디 있고 말하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고 색시가 물어서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잃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색시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자기가 살던 곳에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하였지요. 색시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꽃 한 송이와 물 한 쪽박을 구해왔습니다. 그것을 들고 임금 앞에 갔습니다. 먼저 꽃을 꽃병에 꽂았더니 금방 꽃송이가 소리를 내면서 웃었지요. 그 다음에는 쪽박에 든 물을 물병에 부었지요. 그랬더니 물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자꾸 나간다. 자꾸자꾸 나간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처럼 물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박에서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서는 물병에 차고 넘치고 방에 차고 넘치고 마루에 넘치고 사흘밤 사흘낮 동안 나와서 대궐이 온통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임금은 물에 빠져 죽고 대궐이 있던 자리는 연못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임금은 벌을 받았고 그 집 식구들은 그 뒤에도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또가 주고 간 채단. 조선 명종 때 양사언이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 안의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지방 관리로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양사언의 아버지인 양민이 전라도 영광의 신관 사또로 부임하는 초행길은 그 기세가 대단하였지요. 길을 비키거라. 사또 행차시다. 주막이 나타날 때마다 술 맛을 즐기고 시안술을 읊어대는 양민 사또의 늑장으로 머나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아침을 걸은 채 가마 위에 올라탄 양민 사또는 배가 몹시 고팠지요. 그러나 길가에는 변변한 주막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사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기가 져서 안 되겠구나. 누가 저 민가에 들어가 밥 한 술 마련해 올 자가 없느냐? 술이 아니고 밥이니라. 예, 가보겠습니다, 사또. 관속은 민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텅 비어 있었지요. 농사철이라 모두 일하러 들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아무도 없느냐?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자 어느 집 문이 삐걱 열리면서 마침 집을 지키던
10서너 살짜리 소녀가 뛰어나왔습니다. 너 정도면 밥은 짓겠구나. 너 지금 밥 한 그릇 지을 수 있겠느냐? 밥이라니요? 누가 드실 건데요? 신관 사또가 시장하셔서 아침을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도무지 사람이 없구나. 그런 사정이시라면 소녀가 사또 진지를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찬 소녀로구나. 사또 진지에 돌이 들어가지 않게 단단히 신경을 써야 한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또께서 길에서 진지를 드심은 고을 백성의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누처 하나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드심이 어떠실는지요? 관속은 그 말에 내심 무릎을 쳤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생각이 참 깊구나. 그래, 그래야지. 관속은 양민 사또가 가마를 내리고 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또, 아침 진지를 시켜 놓고 왔습니다. 어서 민가로 드시지요. 관속의 말에 사또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관 사또가 민폐를 끼치더란 소문이 나면 좋지 못할 텐데. 하오나 사또, 소녀가 사또께서 노상에서 진지를 드시게 할 수 없다고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하던데요.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일말의 호기심이 일면서 양민 사또는 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담한 초가집이었는데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 얼핏 보기에도 정갈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다지 서두르는 법도 없이 밥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안방에서는 신관 사또가 그리고 책방을 비롯한 육방 관속들은 나머지 방에서 모두 자기 한 몸을 주시하는 줄도 모르고 소녀는 천천히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하는 순서가 여느 아낙네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소녀는 불을 떼는데 마당이나 방으로 재가 조금도 날지 않게 조심조심 떼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된 뒤에도 무엇 하나 서두름이 없고 실수가 없이 차근차근 차려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행동 거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식사를 마친 신관사또 양민은 슬그머니 그 소녀를 불러 말을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통하기도 하구나. 네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느냐? 예, 올해 13살이옵니다. 네 아비는 누구이며 어미는 어디 갔기에 보이지 않느냐? 아비는 본관에 매인 몸이라 일찍 출타하였고 어미는 들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13살짜리 소녀의 말 같지 않은 말솜씨였지요. 사또는 소매 속에서 청선, 홍선 2자루 부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녀에게 뭔가 고마움을 표해야겠다고 느낀 것이었지요. 이 2부채는 내 선물이다. 받아두거라. 망설이는 소녀에게 사또가 장난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서 받으려무나. 이는 내가 너에게 채단 대신 주는 것이다. 예? 채단이란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미리 보내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비단 치마나 저고리 감입니다. 사또께서 내게 채단을 내리시다니. 소녀는 몹시 놀랐습니다. 소녀는 급히 윗방으로 건너가 장 속을 뒤져 고이 간직한 붉은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깔고 채단을 받아야지. 신부 집으로 미리 보내는 청색, 홍색 치마 저고리감 대신
사또는 지금 청색과 홍색의 부채 2자루를 내리시겠다니 빈손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붉은 보자기를 깔아놓은 다음에 소녀가 말하였지요. 사또, 여기다 채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붉은 보자기는 무엇인가? 채단이란 예패로 얘는 패백에 바치는 것이 제일 중한 일인 줄 압니다. 어찌 이 귀한 채단을 맨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녀의 말에 사또는 물론이고 그 장면을 보던 관속들이 일제히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보자기를 소중하게 싸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행차를 재촉하여 부임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어느 날 영광 관아에 사또를 뵙자고 달려온 노인이 있었지요. 양민 사또는 노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까닭이 무엇인고? 사또께서 한 3년 전 영광 가까운 어느 동네를 지나시다가 네 집 소녀에게 아침 진지를 지어 잡숫고 오신 적이 있사옵니까?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고 말고. 그럼 그 소녀의 얼굴도 분명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억하다마나 내 그토록 총명한 아이는 평생 처음 보았다네. 듣자하니 그때 사또께서 그 소녀에게 무슨 물건을 주셨다던데요. 옳지, 내 그때 그 소녀를 귀엽게 여겨 부채를 상으로 준 일이 있었다. 그럼 틀림없는 일이로군요.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그 소녀의 일을 나에게 와서 묻는고? 다름이 아니오라. 그 계집이 소인이 여식이옵니다. 제 딸은 지금 나이 16이옵니다. 시집갈 나이가 꽉 찼습지요. 하오나 아무리 소인이 시집을 보내려고 해도 딸은 한사코 시집을 안 가겠다고 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또에게서 채단을 받아 놓았으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인이 달려봐도 막무가내지요. 사또는 크게 놀랐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자네 딸의 정성이 그처럼 지극하니 내 어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택이라여 맞을 터이니 그리 알거라. 이리하여 양민 사또는 3년 전 아침 한 끼 얻어먹은 소녀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양민의 정실은 죽고 첩이 정실처럼 들어앉아 큰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언, 사기 두 형제의 어머니가 된 부인은 전처 소생의 사중까지 돌보면서 대소사를 다 도맡아 처리하게 된 것이었지요. 당시 조선시대는 적서의 차이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두 아들 사언 사기 형제의 머리 위에 씌워진 서자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야.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어. 부인의 소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풍채가 당당하고 시제가 넘쳐 흐르는 사언 형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지요. 그러나 서자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양민이 죽게 되자 집안은 또다시 장래 문제로 분분하였지요. 양사원의 어머니는 장례 절차를 모두 보살핀 끝에 상복 날이 오자 기어코 한스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사준, 사언, 사기,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오늘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이고 상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평생 소원하던 말을 할 터이니 들어주겠소? 이렇게 묻는 부인의 눈에서는 어느새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듣고 있던 맞상제 사준이 말했습니다. 서모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아버님 뜻에 어긋남 없이 가사를 돌보시고 우리를 키웠으니 서모는 누가 뭐래도 나의 어머니요. 또 우리 삼형제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소원이신지 말씀하십시오. 첩이 양씨 가문에 들어와서 두 아들을 낳았으나 우리나라 풍습은 내 아들이 자라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슬프기만 하오. 아들이 재주가 있고 풍채가 비록 남다르다 하나 서자의 너울은 벗을 길이 없구려. 첩이 이 다음에 죽는 날에도 우리 큰 아드님은 법도에 따라 3달 복밖에 입지 않을 텐데 이리 되면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서자 소리를 면하기 어려울 게 아니겠소. 그러니 내가 지금 영감님의 성복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복제가 혼동하여 남들은 모를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디 날 불쌍히 여겨주오. 내 이미 마음을 다 잡아먹었소. 무엇을 주저하리오.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죽은 뒤 사언 사기 두 형제에게 서자란 말로 부르지 않겠다 약속하면 죽어서도 기꺼이 영감님 곁에 누울 수 있겠소. 양사원의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얼굴을 땅바닥에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가족들과 제 아들은 숙연한 채 말이 없었지요. 그것은 부인의 소원을 들여주겠다는 무언의 담례였습니다. 바로 그때 양사원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품속에 감추어 두었던 칼을 꺼내어 땅바닥에 폭삭 엎어졌지요. 눈 깜짝할 만큼 빠른 행동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새 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부인을 일으켜 세웠을 땐 이미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릴 텐데 왜 이러셨습니까? 어머니. 문명을 날린 양사원의 출세 뒤에는 이렇게 목숨을 버린 어머니의 애타는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바보 아들. 옛날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 두 아들은 똑똑했지만 막내는 좀 멍청하여 바보라고 불렸지요. 왕이 늙자 왕은 자기가 죽은 뒤 아들들 중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지요. 어서들 가거라.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양탄자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내가 죽은 뒤 왕국을 물려주겠다. 왕은 아들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을 성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세 개의 깃털을 차례로 하늘을 향해 불며 말하였지요. 각자 깃털이 날아가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 한 깃털은 동쪽으로 또 한 깃털은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깃털은 조금 앞으로 나아가다가 멀리 가지 못하고 이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한 형은 동쪽으로 또 다른 형은 서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형들은 바로 코앞에 떨어진 세 번째 깃털에 따라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바보 막내를 두고 실컷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깃털 옆에 위로 여닫는 문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는 문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러자 계단이 나타났지요. 막내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막내는 계단 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파란 어린 처녀야. 난쟁이 그리고 난쟁이의 강아지. 찌그러진 노파야.
밖에 누가 왔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는 살찐 커다란 두꺼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지요. 주위에는 작은 두꺼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뚱뚱한 두꺼비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막내가 대답하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양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뚱뚱한 두꺼비가 어린 두꺼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큰 상자를 가져오너라. 두꺼비는 상자를 열더니 양탄자를 꺼내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양탄자였습니다. 막내는 두꺼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지요. 한편 평소에 막내를 바보라고 생각하던 두 형들은 막내가 양탄자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탄자를 구하느라 괜히 헛고생할 필요는 없지. 두 형들은 길에 가다 첫 번째로 마주친 양치기 아내가 몸에 걸치고 있던 누더기 같은 천을 빼앗아 궁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막내도 멋진 양탄자를 가지고 돌아왔지요. 그것을 본 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왕국을 막내에게 주겠다. 그러나 두 형들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었지요. 두 형은 왕에게 새로운 문제를 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반지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왕은 또다시 세 아들들을 데리고 세 개의 깃털을 훅 하고 불었습니다. 세 아들들은 각각 깃털이 날린 방향으로 가야 하였지요. 이번에도 두 형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갔고 막내의 깃털은 앞으로 조금 날아가다 땅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떨어졌습니다. 막내는 다시 뚱뚱한 두꺼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당장 커다란 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거기서 반지를 하나 꺼내 막내에게 주었지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금세공사도 그런 반지는 만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두 형들은 반지를 찾아다닐 막내를 비웃었지요. 그러면서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낡은 마차에서 못을 빼내고 뽑은 마차의 고리를 반지라고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황금 반지를 내놓자 왕은 또다시 말하였지요. 왕국을 막내에게 물려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두 형들은 끈질기게 왕을 졸라댔습니다. 왕은 마침내 세 번째 문제를 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왕국을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또다시 세 개의 깃털을 불었고 깃털들은 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막내는 망설이지 않고 뚱뚱한 두꺼비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려가야 해요. 두꺼비가 대답했습니다. 거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려오란 말이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어쨌든 해보도록 하자. 두꺼비는 막내에게 속을 파는 무와 6마리의 생쥐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막내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걸로 뭘 어쩌라는 것인가요? 작은 두꺼비들 중에 하나를 골라 거기에 태워봐. 막내는 작은 두꺼비들 중에 되는 대로 한 마리를 골라 속을 파낸 무 안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두꺼비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하였지요. 그리고 무는 마차로 6마리 생쥐는 말로 변했습니다. 막내는 쏜살같이 말을 몰아 아가씨를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두 형들도 뒤이어 들어왔지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길을 가다 마주친 시골 아가씨들을 데려왔습니다. 두 형이 데려온 아가씨를 본 왕이 말하였지요. 내가 죽으면 왕국은 막내가 차지한다. 그러나 두 형들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바보 같은 막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들은 방 한가운데 걸려있는 둥근 고리를 통과할 수 있는 아가씨를 데려온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우겼지요. 두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시골 아가씨를 당할 수 없을걸. 시골 아가씨들은 튼튼하니 말이야. 늙은 왕은 이번에도 두 형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시골 아가씨가 먼저 뛰었지요. 그런데 고리를 향해 펄쩍 뛰었지만 몸이 굼떠 그만 넘어졌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막내가 데려온 아름다운 아가씨가 뛰었지요. 아가씨는 둥근 고리를 나비처럼 사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형들도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는 왕위를 물려받았고 오랫동안 왕국을 훌륭하게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